여기까지예요. 네. 쉬어가는 퀴즈 코너였고요. 이제 실질적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주민자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주민자치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김해에서 오신 신담부 선생님이 약간 주민자치가 막연했는데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다. 아까 쉬는 시간 때 얘기해 주셔서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지인 거고요. 결국 주민자치는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장 작은 읍면동 단위에서 공동체 자치 시민결사 공동 문제 해결을 해보는 마을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 되게 돼야 된다. 이게 실질적인 목표고. 주민자치위원회일 때 아까 제가 있었던 이야기도 이겁니다. 바로 조례가 일단 없었고요. 관련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표기구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인들은 대표인 줄 알았죠. 이때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본인들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 다수시고요. 그 다음 권한이 없는, 제도상으로 권한 없는 그냥 심의 자문. 그래서 새로운 주민자치의 정책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서 독자적인 조례도 갖게 하고 주민 대표성을 강화해 나가고 권한도 늘려나가는 방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라는 거 행정안전부가 저도 처음에 사업 PF에 들어서 설계할 때 조례 PF에 들어서 함께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자치위원회가 잘해오던 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안 됐던 개선점을 바꾸어 나가는 방향인데 어떤 게 잘 안 됐느냐를 분석해 봤을 때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의만 한다. 일상적 활동이 없다. 모여서 그냥 회의도 한 15분 하고 땅땅땅 하고 밥 먹으러 가죠. 안 그런 데들도 있지만. 그 다음 분과가 있는데 분과의 역할도 없었고, 이 일상적인 활동이 되려면 분과 활동을 통해서 안건을 생산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주민회의 기법이나 우리 박수선 선생님 얘기 강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회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회의. 주민들 이제 주민자치회가 되면 분과회의도 있고 임원들끼리 하는 회의도 있고 50명이 다 모여서 하는 정기회의도 있고 회의를 많이 하는 회의주의자가 되갑니다. 그런데 회의의 기본이 뭐냐면, 회의의 기본은 안건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안건을. 우리가 이 회의 왜 하는 거예요? 안건을 공유하거나 논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모였더니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진짜 결정해야 될 거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안건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 주민자치회 안건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분과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요? 분과활동이라는 건 분과에 있는 분과원들이 지역사회를 다녀보니까 귀를 열었더니 이런 것도 들리고 눈을 떴더니 이런 것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분과회를 통해서 안건을 도출해서 전체 회의에 올려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이 과정을 가져요. 그리고 결정된 것들을 책임지는 구조도 분과가 갖게 됩니다. 역할 분담이나 집행도. 그 다음 또 안 되는 게 뭘까 봤더니 몇몇이 결정한 소수에게 결정권이 독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넓혀서 다수의 결정권과 참여권을 갖게 하는 걸 뭘로 하냐? 공론장이라는 거. 공론장이라는 게 뭐예요? 주민 누구나 참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나 환경을 보고 공론장. 앞으로 이제 공동체 협력 지원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론장을 펼치기도 하고 그 공론장이 펼쳐진 공론장을 지원하기도 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동네를 결정할 때 몇몇 5명이 모여서 중요한 사항 결정하고 땅땅땅 끝났는데 앞으로는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분과 활동으로 혹은 자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 정례회의로 그 다음 그 자치 계획을 결정할 때는 주민총회와 같은 제가 아까 자꾸 강조드리는 작은 공론장, 중간 공론장, 대공론장을 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열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 안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 하는 것도 주민자치회가. 제가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교육하면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은 이제 동네의 큰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큰형은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리더이기도 하고, 이런 거 있죠. 아픈 동생도 챙겨야 되죠. 또 못 사는 동생도 형이 챙기죠. 제일 마지가, 뭐 누나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의 그런 역할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덜 배운 동생들도 챙길 수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한 읍면동 안에서 제발 제일 큰 맞이 역할을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안에 이해관계 있는 갈등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자치회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잘해오던 거는 이어가고 개선점을 바꿔나가는 게 주민자치인데 어떻게? 대표성, 그 다음 행정의 의존도 낮추는 것, 그 다음에 주민참여 경로가 미비했던 것, 그 다음에 실행 권한, 독자적인 예산이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만든 표준 조례안에 이 5가지를 넣게 되는데요. 첫 번째, 뭐가 주민자치회랑 위원회가 다른지 알아야 참여할 수 있고, 두 번째, 인구 3만 명이 사는, 10,000명이 사는 동에서 20명이 어떻게 지역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 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단위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추첨제를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 독자적 예산이 1도 없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이 단독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00만 원 주면서 활성화 사업 한번 해보세요. 200만 원 주면서 어디 1박 2일 단합대에 갔다 오시죠. 이런 식의 행정 라인 안에서의 예산이었지 독자적인 실행 예산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독자 예산으로서 주민세 일부를 주민자치회가 써보는 거. 서울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전 하고 있고요. 광주, 광산 하고 있습니다. 얼마? 한 동당 2,500만 원씩. 우리가 내는 주민세 중에 개인 균등분 중에 일부를 주민자치회가 직접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각 읍면동에 있는 참여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시의 참여예산의 예산 캐파를 아예 동별로 그냥 주는 겁니다. 사업을 내서 동에 주는 게 아니고 아예 동에다 껴주는 거죠. 서울은 동당 3,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참여예산, 구 참여예산, 동계획행 예산까지 참여예산을 구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동단위 안에서 우리 동에 3,000만 원 주민참여 예산 갖고 뭐 할 건지 결정하는 결정 권한도 주민자치회가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회 스스로가 공모사업들, 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들을 공모에 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도 있죠. 예전에는 동네에서 무슨 일 결정하자면 싸우고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이 권위적으로 하고 어떤 분은 나를 모시고 가야만 하겠다. 말만 많이 하고 실행할 때는 오지도 않고 그거 다 그 과정을 좀 없앤 게 바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총회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결정 과정을 경험을 보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자치회니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행정의 역할. 전문 지원 기관을 둔다든가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사무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자치와 관련된 법규를 마련하는 건 행정의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조례안에 5가지 내용을 담아서 대표성, 민주성, 자치성, 권한을 담아서 각 지자체로 보내면 각 지자체가 의회와 행정과 주민이 모여서 우리에게 맞는 모델을 만들죠. 서울은 서울형, 광주 광산형, 대전 대덕구형, 경기도 성남형, 과천형, 파주형, 광명형 다 자기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각 이제 시군이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이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맞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표준 조례안 내용이거든요. 구성 인원, 대표 비율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서울은 여기 보면 소수자 할당을 줬어요. 어떻게? 만 49세 미만이 주민자치회를 거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선정위원회가 농장이나 위원장끼리 자기네끼리 아는 사람 데려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 동에 주민자치위원 중에 15%는 무조건 만 49세 미만이라고 조례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9세 미만이 15%면 8명 정도? 50명인데 8명이죠. 근데 보통 16명 이상 있습니다. 지금 동에 49세 미만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명 연령 조정 가능. 예전에는 4차 조례안까지는 20에서 50명이었는데 최근 2020년 4월 30일 바뀐 조례안에 보면 하한 인원은 30명으로 두고 상한은 물결을 해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60명을 해도 되고 70명을 해도 되고 조례안에 우리 위원은 3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지금 자치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첨제 넣고 있고요. 사전 6시간 필수 교육, 분과.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는 분과원들이 주민자치위원끼리만 분과를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내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나는 청소년 분과에 관심이 있어. 이러면 일반 주민들도 분과를 갈 수 있는 열린 분과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열린
분과 제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50명이 5개 분과에 10명씩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10명이 분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10명의 분과 안에 분과원이 30명씩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논의 구조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연 1회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1회 총회를 개최해서 의결한다. 그 계획을 의결한다라고 조례 안에 들어있고요. 그러면 단체장은 그렇게 의결된 자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조례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를 둘 수 있고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었는데 그건 그냥 자기네들끼리 임의를 둔 거고요. 여기는 법정 계획안에서 간사 제도가 있고 이 간사는 실비, 유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50%, 그 다음에 자치구가 50%에서 간사에게 간사 수당이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물론 9 to 5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 15시간인가 이렇게 해서 월 6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자체는 이런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권한이 있고 이런 행재정적 지원을 이게 표준 조례 안의 내용이고요. 이걸 가져다가 우리 밀양에 맞는 남해에 맞는 거제에 맞는 김해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주민자치회를 서울에서 시작할 때 이 주민자치회를 저희가 이제 그때도 또 이제 이 주민자치회 설계하는 단위와 같이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고민하는 TF에 있을 때 이거 우리 왜 하려고 하는 거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이 얘기들이 나와요. 행정은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느냐?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조직 운영 전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해라. 행정이 제발 개입하지 마라.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고 제가 공무원 교육 계속했습니다. 공장님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구청장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행정은 철저히 지원하되 간섭하지 마라.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대신 주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 업무는 해라. 요 지원만 해라. 지금까지의 주민은 읍면동에서 어떤 자치 행정 활동할 때 보조 역할을 해요. 왜냐면 우리 시장님이 우리 동에 10년 인사에 온다는데 동원 100명. 시장이 온다는데 100명 안 오면 난리가 나. 단위별로 막 사람들 그때는 어떻게 참여한 거예요? 동원한 거예요. 동원한 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왔다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자치행정의 보조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주민자치회는 우리 권익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전 주민,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권한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 문화가 잘 정착될 거다.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 문화도 읍면동 안에 정착될 거라고 보면서 저희가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2017년에 시작해서 서울은 현재 보시면 17년, 18년, 19년, 20년 4개구로 시작하고 지금 현재 중구는 빼고 24개구가 다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아까 왜 안 했냐면 동정부 모델을 갖고 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동정부 모델. 그래서 다산동정부 이 모델을 가져가면서 약간 좀 특이하게 하고 있어요. 행정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별로 저희 마음에는 안 들어요. 우리 중부청장님이 독불장군에서 자기는 그냥 한번 전국 모델 해보고 싶다 하고 계신데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화성 29개 읍면동 중에 12개가 2020년에 했고요. 올해 2021년에 3개 확대, 그리고 2021년 연말에 4개 확대, 그리고 내년 전면 해서 29개 읍면동이 화성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확대되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조례. 아까 행안부 조례에 따라서 서울은 어떻게 조례를 했느냐. 표준 조례 50명으로 했고요. 서울은. 예비위원을 10명 둔다. 이건 다 똑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대 이하를 15%로 한다. 어떤 권한을 갖느냐. 자치계획 수립 권한,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 선정 권한, 주민세 환원 사업 실행 권한, 행정사무 리스트업 권한, 행정사무 협의 권한.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권한 하나도 없었죠. 주민자치위원회 때. 그 비교해 보실 겁니다. 그 다음 중간지원 조직 아까 제가 24개구에 자치구 마을센터를 두고 구와 동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도 제가 작년에
주민자치 전환 전 읍면동 교육을 제가 다 했었는데요. 파주는 되게 이 스텝을 되게 잘 밟아갔어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도 시군에서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스텝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노반을 보시면 조례가 이제 먼저 공표가 됐죠. 7월 10일 날. 이게 2020년 7월 10일 날 공표가 됐는데 이 공표되기 전에 행정은 이미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기 센터는 없거든요. 근데 행정에 정말 똘똘한 주무관이 있어요. 제가 좀 주무관을 타는 편이에요. 주무관이 마음에 들면 반까지 다 빼주고 주무관이 마음에 들면 교육 한 번 하고 다시 안 가요. 그런데 화성의 우리 김민재 주무관, 부산 연제구의 정경미 주무관, 우리 이제 이번에 지금 원주의 이수민 팀장님, 그 다음에 파주의 이선주 주무관. 이 주무관이 1을 얘기하면 10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놀랍다고. 공무원들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굉장히 센스가 있는. 그래서 제가 한 명의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파주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조례는 의회에 가서 어차피 공표될 거니까 공표될 동안 우리는 그럼 행정 뭔 준비를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명회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이런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 그래서 설명회를 단위별로 준비하고 작게 쪼개서 코로나였기 때문에 많이 못하니까 마을공동체 하는 모임, 자치위원회, 생활체육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분여회, 청년회, 이장단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한 거죠. 간단하게 10분, 20분짜리로 어떤 거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설명회를 한 달,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 꼬박했어요. 그 친구. 그리고 또 하나 원 트랙은 그걸 하고 투 트랙은 뭐 하고 있었냐면 읍면동의 실무자들 교육, 주무관들 교육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무관들이 사전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무관 교육과 함께 지침을 마련해놓고 읍면동에다가 추첨 운영위원회, 선정위원회가 아니고요. 그 선정을 관리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 추첨위원회. 말 그대로 추첨을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탁구공을 넣을 건지, 쪽지를 넣을 건지, 아니면 원서를 냈는데 교육까지 받았는데 추첨 당일날 온 사람은 추첨에 온 걸로 인정할 건지, 대리 추첨을 옆에 사람이 해서 하는 것도 인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바로 추첨 운영위원회인데 이 추첨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를 실무교육과 지침 마련 1년전에 벌써 교육. 그래서 행정의 교육 하나, 지역에는 설명회를 하나, 이 투 트랙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8월 3일 드디어 위원 모집에 들어가고 여기 11개였거든요. 11개 중에 9개가 추천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저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파주 같은 경우는 면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엄청 많이 오셨어요. 여기도 조례에는 6대4 뭐냐면 공개 추첨. 내가 주민자치위원이 되겠다 원서 쓴 사람 중에 추첨은 60% 대신 추천은 동에다가 추천위원회를 두고 읍면동장님 포함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2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2인 그리고 뭐 전문가 2인 이렇게 해서 7인 구조를 두고 그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분들 했습니다. 6대4 비율로 50명이었으니까 30명은 공개 추천, 20명은 추천. 그래서 총 인원 50명, 18세 이상 연령. 그 다음에 이제 추첨이 되면서 추첨과 동시에 뭐가 들어가냐면 8월 중순부터 사전 교육, 이제 6시간짜리 교육. 이 교육이 이수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했어요. 30분 늦게 왔다? 그럼 다음 강의가 30분 더 들어야만 3시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그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파주 적성면에 사는데 우리 적성면에 교육하는 날 못 들었어요. 그럼 나는 조리읍에 그 다음날 가서 교육하면 인정하는 교차 수강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주무관님이 센스 있게 제가 컨설팅을 잘 한 대로 잘 해주시면 그래도 못 듣는 분들이 있다. 왜냐? 낮 시간에 생업하는 거. 그래서 주말에 나머지 공부반을 열어라. 그래서 한번 토요일날 그동안 못 들은 분들 아무 면이나 와서 3시간씩 듣게 해서 되도록이면 내가 하겠다고 원서를 쓴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못하긴 하지 않자라고 했는데 그분이 딱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전교육 끝나고 나서는 공개 추첨을 할 때 한쪽 성이 60% 그래서 남성 여성을 따로 추첨통에 넣고 그래서 인원 비율을 맞추려고 그래서 6대4로 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 후보를 5명 아까 서울은 10명이었는데 우리 파주는 5명 서울은 왜 10명이냐면요 이사도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위원들이 금방 뭐 갑자기 뭐 다른 거 하게 돼가지고 못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비를 10명 정도 뽑아놨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5명 했죠. 그리고
추첨이 끝나고 나서 딱 한 달 이내로 파주시장이 공고를 하게 위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위촉장 하루 10월 25일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 그분이 이제 그 다음 저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이걸 해라. 읍면 동별로 주민자치의 세칙을 정하는 거 그리고 임원을 뽑는 거를 하는 워크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씩 잡아가지고 요거를 그래서 11월 초 중순에 운영 원칙, 절차, 임원, 세부 기능, 회의, 회계 절차, 분과, 사업계획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세부 규칙을 정합니다. 여러분들 동창회 가면 동창 회칙 있고 계모임 가면 계칙이 있죠. 그것처럼 주민자치에도 각 읍면동별로 운영 세칙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 주민자치위원회도 올려놓고 12달 동안 안 나와도 회청을 못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뀐 운영세칙 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 2번 안 나오고 연달아 3번째 안 나오면 회촉시킨다고. 그래서 그만큼 책임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세칙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에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이분들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던 사업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인수위를 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주민자치위원회 거를 주민자치위원회. 그래서 되게 훈훈했던 건 뭐냐면 기존 위원장님들한테 다 감사표를 만들어서 드렸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잘 해주셨고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도 잘 협조해 주십사는 감사표를 또 전달했었습니다. 요 프로세스예요. 주민자치회 프로세스. 구성 단계. 모집하고요. 6시간 자치학교 하고 공개 추천하면 위촉하면 여기까지가 구성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아까 제가 파주에서 했다는 운영 내규를 만들고 임원을 뽑고 한 해 동안 우리 주민자치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 수립하는 과정. 그 다음 단계는 분과를 나눠서 분과원을 더 모집해서 분과별로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 자치계획이 수립되면 총회를 통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은 실행하는 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쭉 2단위로 갑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인원이 또 모집하면 또 추가 모집을 해서 또 이 과정 또 같이 하고 이렇게 쭉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읍면동 안에 있는 여러 단위들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분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 교육 관련 활동하는 분들, 마을계획을 했던 분들 있다면 마을계획단들, 직능단체에 있는 승관단들까지 다 해서 제가 아까 맞이가 되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공론장을 운영해서 공공성을 결정합니다. 제가 아까 공론장 설명드렸죠. 공론장 운영하는 이유는 공공성. 몇몇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일반 여러 사람이나 여러 단체에 두루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이러한 공공성을 결정하는 걸 지원하는 조직이 바로 주민자치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자치회라는 건 자치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거다. 왜? 동단위로 사람을 모아서 문과를 통해 생활의제를 찾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결국은 자기들의 역량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도봉구의 방학 3동은 2015년 아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계획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20년까지 총회를 5번 했거든요. 이제 올 여름에 또 할 거예요. 6월달에 6번. 총회 5번 하는 동네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다고. 알았어요. 그 방학 3동은 이 자치회를 잘하고 있는 모델로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이끄는 분과가 따로 있어요. 연락 그분한테 해요. 그럼 가서 며칠 날 몇 명 가서 어디까지 할 건지 강의 듣고 탐방하고 마을도 탐방하고 밥도 먹을 건지 다 물어보고 체험도 하나 할 건지 코스를 짜줘요. A코스, B코스, C코스 예산에 따라서 착착착착 합니다. 공무원들 할 게 없죠. 주민자치회가 분과별로 자기 일이나 자기 역할을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거기도 지금 5년, 6년이 되면서 자기 역량들이 쌓이는 겁니다. 이제 제가 좋은 사례를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단계를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창녕 남지에서 오신 선생님이 아까 명함 주셨는데 남지급이 시범사업 이제 주민자치회 시작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첫 단계는 이런 단계. 사람을 모으는 단계를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처음 도봉구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실 때 아까 제가 교차 수강 가능하게 하려고 동결 교육 일정을 다 넣어서 내가 쌍문 1동 사는데 방학 3동 가서 들어도 되고 참 5동 가서 들어도 사인만 받아서 오면 다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처음에 25명이 평균 48명. 위원 비율이 6대 4 정도 얼추 맞아지더라는 거죠. 그 다음 연령 40대 이하가 36%. 50명이 36%면 17, 8명이라는 거죠. 엄청 많은 일이죠. 그리고 사전교육 6시간은 이런 흐름으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듣고 계신 것처럼 주민자치가 왜 중요한지, 참여 정책의 흐름, 그 다음에 시범사업 이해 프로세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프로세스,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위원회 역할이나 어떤 태도와 관점, 그리고 동주민센터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6시간의 사전교육을 받은 분들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자, 네, 한번 해볼게요. 라고 왔는데 이 교육 받고 안 하겠다고 가신 분도 계세요. 나 저렇게 못하겠는데? 이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임원. 옛날에는 임원 뽑을 때 형님 이번 한번 하시죠. 형님 이번 하실 차례네.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끼리.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투표합니다. 투표다. 회장도. 회장이 내가 창원시 사파정동 주민자치 회장에 나오게 됐는데 나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사파정동에 살았고 앞으로 사파정동이 이렇게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어떤 준비도 없이 회장에 나오면 안 돼요. 경견 발표하고요. 투표 다 해가지고 뽑습니다. 부회장, 간사, 분과장, 감사. 간사가 주민자치의 실무, 행정, 회계 이런 일들을 보고요. 분과는 분과를 대표하는 역할, 분과장. 이 주민자치회가 바뀌면서 분과장 역할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왜일까요?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는 위원장하고 간사만 똘똘해도 그냥 불러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분과에 일반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분과장도 작은 하나의 공론장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분과장도 잘 뽑아야 됩니다. 회장, 간사 못지않게. 그 다음 감사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내부위원회 하기도 하고요. 외부의 감사를 두기도 합니다. 회의. 아까 제가 주민자치회 시작되면 회의주의자들 배워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의 체계가 엄청 많아요. 사무국. 일단 회장님하고 간사가 근무하는 사무국에서 사무국 회의가 있을 수 있고요. 분과끼리 하는 분과회의. 그 다음에 임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장, 부회장, 간사, 분과장이 모이는 게 임원회의죠. 그 다음 정기회의. 주민자치회는 50명이 다 모이는 회의. 그 다음에 최고 의결기관인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50명 되면 50명이 모여서 정기회의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못합니다. 그래서 분과회의를 중심으로 하고요. 이 분과에서 논의된 걸 임원회의에서 조금 정리해서 이 정기회의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모인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분과회의는 월 혹은 격주로 모이고 임원회의도 월 격주 모이고 분기로 정기회의. 정기회의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근데 또 어떤 동네에서는 분기에 한 번 했더니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6개월 만에 얼굴을 보게 되죠. 근데 요즘 2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민관협력회의. 아까 제가 이건 주민들끼리 하는 거니까 주민한테 던져놓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장, 그리고 주민자치회장, 동해 팀장, 그리고 간사, 그 다음에 동해 주무관까지 함께 참여하는 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장들이 주민자치회를 시작하면 되게 소외감을 느껴요. 왜일까요? 모든 동해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조직도 안에서는 자기 밑에 있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소식을 자기 손안에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 우리끼리 회의할 테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민간협력회의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동에 전달해주고 동도 거꾸로 시군구나 도에서 어떤 소식이 왔을 때 주민자치회를 전달해도 서로 신뢰가 쌓인다는 건 서로 존중하고 정보를 공유해야만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걸 저 사람한테 얘기 안 해주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절대 신뢰가 안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관이 협력회를 통해서 신뢰가 쌓여야 된다. 보통 분과위원회 저희가 구성해 봤더니 동단위의 특성이나 욕구를 반영해서 의제별로 많이 분과 구성되더라고요. 뭐 생활안전분과 이건 저희가 이제 평균 조금 내본 겁니다.
문화예술, 교육활동 청소년 분과, 자연생태, 미디어 분과, 뭐 공간 분과, 공유경제 이런 식으로 관심사나 의지에 따라서 분과가 나누어지고요. 이런 분과 활동을 통해서 총회를 이게 이제 서대문구가 2019년에 했던 총회 포스터인데 서대문구는 우리 이번 총회의 목표는 열린 참여와 주민 주도와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공론장의 수기 토론하는 총회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5개 동이 총회를 하게 됩니다. 총회에 나왔던 의제 좀 분석해봤더니 안전에 대한 의제, 환경에 대한 의제, 이건 샘플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좀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나눠봤더니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례,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이름이 달곡리였어요. 이 마을이 달곡리. 달곡리였다가 은평구 가련동이 됐는데 이 가련동은 10년 전부터 2000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재활용 적환장을 만든 거예요. 동에서.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 놀이터에 재활용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달곡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하고 재활용 적환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갖고 2주 만에 700명의 주민의 서명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행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엄마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달곡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놀이터에서 매년 축제를 열리죠. 그 축제가 지금 10년 이상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10년간의 마을 축제.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인적 자원이 엄청 풍부해진 거예요. 이 가이사모가 또 어떤 활동을 했냐면 그 놀이터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열면서 거기에서 서로 물건을 서로 교환해 가기도 하다가 이 은평구에 있는 동장님, 이 가련동의 어떤 동장님, 아주 훌륭한 동장님이 오면서 동청사 1층에다가 되살림 가게를 만들어줬어요. 동장님. 그래서 이 가게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필요한 사람 한 가지를 갖다 놓고 필요한 걸 갖고 가는 방식으로 되살림 가게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모 멤버들이 생협 대표도 하고 되살림 가게도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회장도 되고 또 은평구 안에 협치 지원관으로 들어가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지더라고요. 여기는 도봉구 창이동인데요. 도봉구 창이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마을 계획을 경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봉구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중심으로 나눔과 복지를 실천하는 단위들이 함께 또 결합합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시끌벅적 사랑방이라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이 공간이 진짜 엄청 시끌벅적한 방이 돼서 지금도 그래서 통장님들이 전통시장과 나눔이육과 공동체가 합쳐져서 주민자치회를 꾸린 곳인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통시장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성시 남양읍인데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은 또 재밌는 곳이에요. 원래는 인구가 한 2, 3만 명밖에 안 되는 읍이었는데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연구소가 남양읍에 유치가 되면서 인구가 7만이 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을 테고 새로운 이주민들이 있을 테고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원주민 중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사원 아파트 입주민들과 역사문화 자원들을 활용한 마을 계획 같은 자치계획에 대한 준비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경험하면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나가느냐? 위탁 사무를 받아서 화성시가 운영하는 시립 테니스장이 남양시에 있거든요. 남양읍에 있거든요. 근데 이 남양읍 주민자치회 생활체육분과가 이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한 분과. 그래서 굉장히 신규 리더와 기존 리더들이 조화롭게 자치회를 잘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위원 선정하는 사례들 한번 보시면 2018년에 당진시 세계동에 추첨으로 최종 선정하는데 세대별로 할당도 하고 그 다음에 동 특성상 60% 이하 기존 위원을 30% 3분의 1만 한다 이런 거고 결국 했더니 할당 결과 여성은 38% 40대 이하가 22% 최고 30%까지 나오던 동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대전 대덕구 송촌동은 140명의 주민자치회를 접수했는데
교육을 102명이 받았고 선정, 추첨을 통해서 50명이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그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떨어졌다고 내가 그 동네 이사 갈 거 아니잖아요. 분과활동 하고 있어요. 총회 사례들도 나와 있습니다. 금천구 독산 3동은 총회 참석 인원 한번 보시죠. 인구수가 얼마냐면 24,781명이거든요. 그런데 총회 940명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참가했죠. 이분들은 사전 투표도 했어요. 온라인 투표, 구글 투표도 하고요. 사전 투표소 설치해서 투표도 하고 당일날 투표장 와서 투표도 하고 굉장히 주민 투표에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940명이면 엄청난 인원이 참가한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 아까 글라루스 주가 3만 명인데 4천 명이 아까 총회 참석했다고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쭉 서울이 주민자치를 먼저 해봤잖아요. 먼저 선 경험해 보니까 뒤에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면 요겁니다. 뜻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데들이 잘 되더라고요. 하라 하고 막 내가 여기 못 들어가면 왕따 될까봐 동네 방귀깨 하나 끼는 분들 들어와가지고 이름 올려놓고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데들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할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표를 잘 뽑아야 됩니다. 회장. 옛날에 위원장 했던 사람들 회장한 데들보다 새로운 회장하는 데들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임원들 잘, 분과장, 간사 선출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겁니다. 제가 아까 역량 얘기를 좀 드렸는데 역량 강화, 인파워먼트라고 역량 강화라는 건 이런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혹은 어디 잘해놓는데 벤치마킹을 간다고 해서 역량 강화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스스로가 자치 계획을 세워보는 수립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역량이 쌓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학 3동처럼 5년 정도, 5번 정도의 총회를 거치니까 이 자치계획 수립의 실천과 반복을 통해서 역량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권한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분배해 나눠야 된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해야 된다. 민민끼리, 민간끼리. 그 다음에 소수의 관심이 아닌 다수의 주민의 관심이 뭔지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계급장 떼고 수평적 구조로 운영을 해야 잘 되다. 안 되는 데들은 과거 행태대로 소수 권한 독점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행정 의존, 다 행정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깜깜이 위원 선정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 지원가 역할, 공동체 협력 지원가지만 주민자치 지원가 역할도 하셔야 되잖아요. 주민자치 지원가 역할이 뭘까? 동 안에서 크고 작은 공론장을 열고 운영하는 역할, 다양한 동주민의 동의일에 관심 갖게 하고 참여 독려하는 역할, 인적, 물적 자원 연결하고 배치하도록 하는 역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역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체득하도록 돕고 유도하는 역할. 이거 딱 보고 오늘 못하겠나 집에 가실 분들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많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다 못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 역할을 직접 하기보다는 이러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주민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트워커여야 됩니다. 커넥터여야 됩니다. 연결해주는 역할. 그게 가장 큰 역할. 앞에 말씀드린 거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내가 다 하기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량.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의 역량은 주민자치 지원가로서의 마음가짐, 태도, 기술, 실무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조정, 이행관계나 인지, 중재, 공감. 아마 이따가 오후에 수업 받는 것도 이런 능력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필요 역량을 보시는 거고요.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 지식, 그리고 행정과의 소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 시에 가면 각 시와 경남도를 연결하는 공적 인력입니다. 사적 인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 협력 지원가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공적 인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논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센터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센터가 운영하셔야죠. 공적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해, 내가 남해, 밀양의 1인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지만 내가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해서 주민과 센터, 주민과 경남도, 주민과 남해 시의 중간에서 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정체성이 있어야 돼.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지? 나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잘 아는 부분 잘 하면 되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은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지원 조직에 가서 활동과 교육을 할 때 중간지원 조직 센터에 계신 분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굉장히 감정 노동이라. 왜냐? 사람하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 스트레스를 조금은 즐길 수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끼리 서로 비빌 언덕이 돼서 풀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협력 지원가들끼리의 단합 때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서로 스킨십도 하고 서로 힘든 것들 그 욕까지 대회 이런 것도 한 번씩 열리고 대나무숲 있잖아요. 대나무숲 가서 그런 것도 좀 하고 서로 욕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이 일을 지속하실 수 있어요. 그런 약간 내공을 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인간을 변화시킬 때 20%가 이성이고 80%가 감성이다라고 그런 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에는 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수성을 조금 더 내가 감수성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이 감성적인 면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키울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 여러분들 남들 변화되는 거 기다려보면 변화되던가요? 아니요. 남편 변화돼요? 새끼들 변화돼요?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제가 변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우리 공동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공동체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고 내가 그거를 잘 해내고 우리 도센터도 그 역할을 잘하는 게 공동의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력을 갖게 공동체성을 갖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일 거고 그게 목표라면 여러분들이 가진 자원 그리고 읍면동이 가진 자원들을 결집해내는 거죠. 그리고 같이 일할 때 아니 주민들을 만날 때 너무 저 자세로 안 하셔야 돼요. 물론 고 자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너무 저 자세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상대방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나만 책임감을 갖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도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 이걸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통해서 상대가 우리에게도 이런 책임이 있구나. 이런 권한이 주어지면 우리도 이런 책임이 있구나를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잘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사람하고의 거리를 만드는 불필요한 구분을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온 지 얼마 안 됐다. 저 엄마는 우리 애랑 다른 학교 다니는 사람. 이렇게 자꾸 구분을 지으면 상대방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맺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부분은 내 스스로부터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5번째 중요해요. 어디 가가지고 맨날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욕하고 막. 그래서 부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의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맨날 어디 가서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보다는 긍정적으로 활력을 좀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15분에 끝내야 되는데 결국 안 되네요. 아무튼 남은 얘기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서 주민의 자치력이나 공동체성이 시민력이 강화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치.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부 정책들이 예전에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경상남도로 내려보내면 그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에다 또 내려보내요. 그럼 18개 시군이 보고 자기네 또 읍면동에다 이런 거 할래? 이러고 또 내려보내요. 이런 방식이에요. 완전 탑다운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정부 정책들이 읍면동으로 내려와요. 생활 SOC 사업이 그렇게 내려가고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단위 자체가 읍면동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읍면동은 그걸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행정의 역량, 주민의 역량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말 그대로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속에서
케어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자, 복지관을 통해서만 하던 복지전달체계, 공적 전달체계가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이런 케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 파트너가 누가 될까요? 저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커뮤니티 케어 분과를 둘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분과 역할은 이걸로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법인 주민들의 이름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단법인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CRC라는 겁니다. CRC가 뭐예요? 마을관리기업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CRC는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된 지 3, 4년밖에 안 됐지만 캐나다의 퀘벡이나 이탈리아 볼로냐는 이런 마을 주민들이 만든 관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 사업들, 아까 영국 사례 보셨죠? 그런 지역 개발권이나 지역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게 마을 관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CRC를 설립하는 걸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에 제가 엊그제 누구 만나봤는데 서울은 CRC가 몇 개냐 했더니 20개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모델은 다양합니다. 집수리를 하는 CRC, 돌봄을 하는 CRC,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을 관리 기업인데 기업이니까 돈을 엄청 벌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마을 관리 기업은 마을 안에서 지역 경제 순환이 되게 하는 역할과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어요. 사람들이 2시간 출퇴근해가지고 가서 일하고 2시간 돌아온 4시간을 출퇴근으로 낭비하지 않고 우리 집 안에서 직주 근접한 직장과 주거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정부 정책과 연결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생활 SOC. 여러분들 SOC 하면 사회간접자본인데요. 예전에 SOC 사업들은 다 대규모 토건 사업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토건으로 SOC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생활. 국민들 기초 인프라, 여가, 건강, 안전, 환경, 문화예술 분야의 지역 단위 인프라, 사회적 자본을 지역 안에서 구축하는 게 생활 SOC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우리 김해, 선생님 무슨 동 사세요? 김해 봉황동에, 봉황동이에요? 동 이름이? 엄청 큰 동이에요. 봉황 있어요? 금관가야, 김해 대가야, 이런 거죠. 그 봉황동에 숲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마을 숲. 생활 SOC 사업입니다. 숲 만들기가. 왜? 문화,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거죠. 여가와. 그런데 숲을 조성하는데 옛날에는 시청 공원 녹지과가 공원 부지 찾고 우리가 숲을 만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이 생활 SOC 사업을 받아서 숲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인력은 누구요? 우리 동네 사람 가서 일할 수 있고요. 공원이 다 숲이 만들어지면 그 관리권 누가 가져요? 주민자치회가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활 SOC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관련되는 지역 단위 아니라 요즘 10분 동네, 파리 15분 공약. 여러분들 한번 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파리 이달고라는 여성시장이 2019년 당선됐죠. 아니 2020년 초에. 이달고 시장의 공약이 그 파리에 있는 소르본느 대학의 그 교수 이름 다 생각이 안 나네. 할아버지 있어요. 그 교수님이 제안을 한 거죠. 파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파리라는 도시는. 그래서 나온 게 15분 동네입니다. 파리. 15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동네 안에서. 차량이 다니지 않게 걸어다니면서 상가가 활성화되게 하고 돌봄과 병원, 산책.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동네 단위 생활권들이 관심받고 있죠.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신 분들 공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박영선 21번 컴팩트, 우상호, 그때 우상호 경선으로 그랬고 또 오세훈 시장 후보, 안철수 후보도 다 동네 공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생활 SOC하고 긴밀하게 연결돼요. 도시재생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도시재생 사업이 큰 경제 기반형이라든가 큰 사업들 말고 실질적인 작은 규모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어디예요? 읍면 동단위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단위 안에서 이런 집수리 사업, 빈집 리모델링 사업, 마을 공방, 북카페, 도서관, 지역자산 조사하는 이런 재생객술 이런 것들이 모두 어디서 한다? 읍면동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뭔 얘기냐? 이미 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에 행안부 장관, 복지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그동안 행안부 사업 따로, 국토부 사업 따로, 복지부 사업 따로 이런 거 하던 걸 새 부처만이라도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서 MOU를 체결하자라고 했고 MOU 체결 이후에 나온 사업이 이겁니다. 한동, 커뮤니티 빌딩, 그러면 이게 김해시 봉황동. 김해시 봉황동 안에 돌봄과 재생과 자치가 한동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입니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국토부가 협력하는 도시재생 유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뭐냐면 이 사업의 조건은 이 사업을 낼 수 있는 단위는 읍면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체가 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돌봄이 필요해야 된다. 그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많아야 된다. 세 번째, 재생이 필요한 물리적 산업적 세태도가 높은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모델로 상반기, 하반기 공부하고요. 제가 작년에 상반기 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재밌게 봤던 하나가 뭐였냐면 광주 동구였던 것 같아요. 광주 동구에 어떤 동이 옛날에 여기 기차역이 있어가지고 엄청 번성했던 동이에요. 그런데 광주 송정역이 생기면서 별로 싹 상권이 몰려가면서 거기가 완전 슬럼화 돼버린 거예요. 역 앞이. 역장 앞이. 그러면서 다 식당들이나 이런 산업 이런들이 많이 빠져나오면서 쇠퇴되면서 그 동에 가장 큰 문제점을 그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찾아봤더니 어르신 인구가 너무 많아요. 땅마다 떨어진 거죠. 이거.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동에는 재생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제를 찾아냈고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냈습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분들 사업 아이템이 뭐였냐면 어르신들, 애들은 유치원 가잖아요. 어르신들 노치원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에 와서 낮 시간에 어른들을 모셔와서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랑 파견돼서 와서 건강 이런 진단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한 그 노치원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지역사회가 이렇게 바뀌어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농촌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농촌 지역에 지금 어르신들의 고령화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고민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고민할 때 그런 사업들을 이런 걸로 협력사업으로 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30분이 됐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주민자치가 예전에 동정자문위원회였을 때는 문화여가 활동을 하는 수준 정도였어요. 자치가. 그러다가 지역복지와 지역공동체 활동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원활동도 늘어나고 참여도가 높아졌는데 이제는 실질적 주민자치가 된다는 건 분과 활성화를 통해서 의제를 찾아서 아젠다. 말 그대로 우리 읍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비전, 읍면동의 비전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동적 주체가 주민자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발전해 왔고요. 이게 거의 이제 2단계에 와 있습니다. 행정도 예전에는 통치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참여와 자치, 협치의 방식으로 행정의 방식이 변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옛날에는 공공 서비스를 받기만 하던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당사자도 우리가 중요한 공공의 행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 동네 특징에 맞게 거꾸로 올리는 거죠. 옛날에는 똑같은 모델 사업을 동네 특징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사업들을 하라고 공모가 내려왔다면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는 이런 특징과 이런 자원과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필요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거꾸로 올리는 상향식 발전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읍면동 문제를 해결할 때 외부 사람이 와서 해결해 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돈만 쏙 빼먹고 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기술, 능력, 자원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 동네 발전은 그 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우리 지역사회를 한번 새롭게 바라보시라고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8가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사는 동에 이제 더 크게는 내가 사는 시가 되죠. 우리 동네 주민들의 단합과 협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갖게 해야 될까? 우리 동네에 있는 공간, 자연자원, 인물자원을 어떻게 발굴해야 되지? 그리고 사람마다 잘하는 게 한 가지씩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역할을 잘 그려야 될까?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리더들을 어떻게 발굴해야 될까? 그리고 주민 참여가 계속 어떻게 확산돼야 될까?
그 다음에 우리 동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옆 동에 자원이 있다면 그들하고 어떻게 또 협력 연대할 거냐. 그리고 이게 단편화된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어요. 이 8가지의 과제를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한데 1분만 네, 더 질의응답. 뵙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시고 아. 줌으로 지금 함께 하신 분 일기지원과 선생님들이 계신데 질문 왔어요? 질문 딱 2개만 네. 짧고 굵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주문 계속 나가고 있었나요? 네네. 카메라 어디 있어요? 아, 얼굴은 아니고 저희 제 자료, 목소리만? 네, 자료와 아, 목소리로 이렇게 아, 드릴게요. 자료만 목소리만. 네. 그 한 분은 일단 인사를 전하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역시 강사님 짱이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운영 세칙을 자취회 안에서 이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절차가 따로 있는지 혹시 아니면 임기 중에 자치위원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이게 바꿀 수 있는지 거기 운영 세칙은 보통은 자치단체가 시군구가 표준 운영 세칙 안을 줍니다. 회의는 몇 월에 하고 뭐 임원은 어떻게 둘 건지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그 안 시군구에서 주는 안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간사 1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 도봉구에 도봉구의 도봉 1동이라는 곳에서는 40대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40대도 부회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회장 3명, 40대 이하 1명, 50대 부회장 1명, 60대 이상 부회장 1명 이런 식으로 세칙을 만들어서 부회장을 3명으로 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칙은 우리가 합의하면 세칙은 바꾸어 나갈 수 있어요.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내용은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안을 만들어야 될 때는 그건 합의하면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만들어서 이제 그걸 시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올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시골에서 주민자치회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 혹시 있을까요? 저는 농촌지역은 쿼터제 하는 게 제일 빠를 거라고 봐요. 쿼터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어요. 한 면에 리가 20개다. 그러면 한 리당 몇 명? 한 명.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당 한 명씩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면은 30명을 하려고 했는데 리당 20명의 대표를 하고 제가 아까 그랬죠. 리당 한 명은 추첨을 하든 자기네끼리 합의를 해오든 선거를 하든 한 명씩 뽑아 수르면 10명은 그 외에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건 쿼터를 두는 게 농촌지역은 조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장단들하고 조금 이제 갈등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약간 왜냐면 이런 거죠. 이장단 우리가 이때까지 다 했는데 무슨 주민자치회를 또 둔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마 이장들께서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들어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저는 좀 그렇게 좀 가지 않나 보통 다른 데들도 한 반은 이장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농촌지역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저는 억지로 너무 인구가 작은데 너무 인원 많이 모집하려고 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게 사람을 모은다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 동네, 우리 읍면동에 좋은 일 합시다. 이렇게만 갖고 모으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늘어나는지를 잘 설명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하는 거에 대한 공문장이라는 걸 통해서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해본다는 걸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됐나요? 혹시 여기서도 질문이 있으신 분 계세요? 네, 너무 퍼펙트 질문이 없으십니다. 네, 그럼 너무 배고프실 것 같은데 식사하고 또 오후 강의 있으시니까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